반전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손흥민의 한 해입니다. 이미 손흥민 소식에 대한 컨텐츠는 관심도가 뚝 떨어진 상황입니다. 손흥민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죠. 한 달 동안 부상 중이고 토트넘 내부에서 정보를 막아버리면서 손흥민의 상황을 알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측성 기사들만 난무를 냈고 가짜 컨텐츠들만 나오고 손흥민 소식을 전하는 채널들은 이슈가 뚝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고래 역시 손흥민 소식을 전할 게 없게 되었습니다. 유로파리그 4강 2차전을 앞두고는 손흥민의 상황을 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노르웨이로 떠나는 영상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손흥민이 없었습니다. 히샬리송도 없었기 때문에 혹시 편집이 잘못된 거 아닌가 1%의 희망으로 기다려봤지만 경기 전 NG 감독 인터뷰를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노르웨이 원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직 경기 출전할 몸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다행인 건 NG 감독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말 경기에 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말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홈 경기입니다. 보대 지역은 런던과 기온이 10도 이상이 차이 나고 인조 잔디에서 경기하면서 상대 팀들에겐 지옥의 원정이라고 한 만큼 손흥민을 보호 차원에서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손흥민만이 아니죠. 주전 선수들 정말 부상 조심. 어쨌든 이번 유로파리그 4강 2차전 경기에서는 손흥민 없이 경기를 하게 되고 1차전에서 3대1로 이긴 만큼 결승에 오를 확률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윗동네 맨유도 비슷합니다. 맨유도 아틀레틱 빌바오를 원정에서 3대0으로 이겨버렸고 빌바오는 몇몇 주전들도 출전할 수 없어서 맨유도 결승에 오를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는 잉글랜드 축구협회에서도 유로파리그 결승전이 프리미어리그 팀끼리 붙을 걸 예상하는지 이례적으로 토트넘의 경기 일정 변경 요청한 걸 수락해주면서 아스톤빌라 측에서 엄청난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우승컵 뜨는 것을 하늘도 돕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래대로 스케줄이면 토트넘이 하루 이상을 덜 쉬고 맨유를 상대하게 되면서 체력적으로 불공평할 상황이었는데 이걸 맞춰줘 버린 것입니다. 손흥민의 입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부상 때문에 빠지고 손흥민 없이 유로파리그 4강 2차전까지 왔다고 해서 손흥민 없어도 충분하다는 건 결코 아니니까요. 손흥민은 크리스탈 팰리스전, 아스톤 빌라전을 통해서 경기 감각을 찾을 수 있고 결승전을 치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전성기가 꺾인 나이였는데 무리를 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체력적으로 제대로 회복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보면 됩니다. 우선 4강 2차전 경기에 집중해야겠습니다. 메디슨이 최근 좋은 활약을 해주면서 의지했던 부분도 있지만 메디슨이 없습니다.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결국엔 토트넘의 주전 포백이 안정감을 보이면 찬스는 만들어지게 되는 법. 클루셉스키도 충분히 잘 해줄 수 있습니다. NG 감독은 전술적 변화는 없을 거라고 하면서 안정적인 포백을 그대로 가동시켰습니다. 비카리 골키퍼, 포로, 로메로, 반더벤, 우도기, 벤탄쿠르, 비수마, 클루셉스키, 존슨, 솔랑키, 히샬리송이 선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토트넘이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보대 감독이 토트넘 전방 압박이 매우 허접하다고 했더니 토트넘 공격수들이 경기 시작부터 강한 압박으로 보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전반 1분 만에 히샬리송의 찬스가 있었는데 골키퍼가 먼저 막아내 버렸습니다. NG 감독은 토트넘다운 공격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했는데 그건 트릭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전반 15분까지 점유율이 무려 3대7이었습니다. 보대가 완전 주도를 했습니다. 그럼 토트넘이 어려움을 겪었냐? 그런 장면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양팀이 공격다운 장면이 한 차례씩 있었을 뿐입니다. 오히려 22분에 솔랑키가 파울을 얻어내면서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냈는데 스페인 국대 풀백 포로가 손흥민도 없고 메디슨도 없으니까 아무 방해 없이 키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킥은 방향이 조금만 더 꺾였으면 골이 될 수 있을 만큼 매우 위협적인 슈팅을 보여줬고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 경기는 결승전을 앞둔 엄청 중요한 경기인 만큼 경기력 따위가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포백은 매우 안정적이고 보대 공격진의 스피드를 압도하는 플레이들이었고 대신 공격 자체는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대 선수들이 정말 많이 뛰면서 미드필더들의 수비 도움도 돋보였고 토트넘의 공격이 이루어지는 장면 자체가 적었습니다. 그 사이에 맨유는 빌바오에게 중거리 슛을 허용하면서 1실점으로 양팀은
합계 스코어 3대1 상황이 되었습니다. 두 골 차인데 사실 후반 이른 시간에 한 골만 실점해도 진짜 경기 모르게 됩니다. 네. 동점이 되면 연장전을 간다는 거잖아요. 네. 토트넘은 평점이 포로 외에는 모두 노란색, 평점 7점 넘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전반이 마무리되고 점유율도 65대 35였고 보대는 패스 자체가 토트넘보다 2배였습니다. 엔지 감독이 실리적인 축구를 하고 있는 거죠. 엔지 감독이 리그에서 우승을 했지만 이런 유럽 대항전 토너먼트 경험은 사실 처음입니다. 4강까지 올라와 본 경험이 없습니다. 물론 2015 아시안컵에서 호주를 우승시켰었죠. 전반전이 0대 0이었지만 현지 팬들은 존슨이 형편없다는 거 말고는 큰 불만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공격수들을 교체해주는 게 좋아 보인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보대가 지옥의 원정이라고 했지만 토트넘 선수들은 볼 컨트롤에 어려움 겪는 건 없어 보였습니다. 리그에서 그렇게 실점이 많았던 토트넘인데 유로파 리그에서는 실점 관리가 잘 되는 토트넘이네요. 네. 우승 가능한 팀은 실점이 적은 거 아시죠? 네. 후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양 팀은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보대의 8,000명의 팬들은 쉬지 않고 응원을 했지만 토트넘 선수들은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클루셉스키가 활약하지 못하면 필드골은 절대로 나올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보대가 선제골이 나오는 순간 경기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토트넘이 선제골을 넣는다면 경기는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보대가 토트넘의 주전 포백을 상대로도 골을 넣었다는 건 분명 경계할 부분이죠. 후반 5분에 보대의 크로스에 토트넘이 큰 위기를 겪었는데 비수마가 골대 앞에서 힐킥으로 볼을 건드려주면서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코너킥을 자주 얻어내면서 후반 10분 안에 코너킥 3개, 전반까지 포함하면 코너킥만 7개였습니다. 이 킥이 손흥민이었다면 더 좋은 찬스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코너킥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포로가 들었을까요? 후반 18분에 토트넘의 선제골이 코너킥을 통해서 터지게 됩니다. 포로가 킥이 길게 가더니 로메로가 엄청난 점프력으로 먼저 헤딩을 했고 골대 앞에 있던 솔랑케가 마무리하면서 점수차를 더 벌려놓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5분 뒤에 포로가 문전으로 크로스를 올린 것이 그대로 빨려 들어가면서 추가골까지 터졌고 합산 스코어 5대1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 MVP는 무조건 포로겠네요. 네. 자, 손흥민이 6년 만에 결승전 무대를 밟게 될 것 같습니다. 결승전 무대를 밟게 됩니다. 히샬리송이 1차전 전반전 때 반짝 활약을 해주면서 엔지 감독이 딴 생각을 하면 어떡하지 염려도 좀 있었지만 이번 경기를 봐도 손흥민의 빈자리는 너무 확실히 커 보였고 손흥민이 완벽한 컨디션으로 결승전을 치를 수 있다는 게 더 기대감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상대는 맨유입니다. 후반전에 맨유가 2골을 더 넣어버리면서 경기를 역전시켰고 토트넘 맨유가 무슨 형제인 듯이 비슷하게만 흘러갔습니다. 리그 승점도 비슷해, 유로파 리그도 비슷해, 스코어도 비슷해. 네. 자, 여러분, 손흥민이 결승전 갑니다. 이상 흰수염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